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한 1년 반 만에 겨우 이제 1단계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만 요약하자면은 중국은 앞으로 2년 동안 미국산 제품 한 2천억 달러치 더 사주기로 했고요. 거기에 미국은 또 중국에 부과하던 일부에 대해서 관세율을 조금 낮추는 정도였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 또 굉장히 포장되어서 발표되고도 했습니다만 조금 디테일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금통위 하루 전날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금통위가 다소 존재감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금통위에 시선이 쏠리는 상황이죠. 우리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연준과 ECB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잠시 한 발 물러나 있는 재료이긴 합니다만 올 한 해 통화정책과 금리 부분 또 한번 같이 집중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주 주간 전망대 함께 해주실 패널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NH투자증권의 강성원 책임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파트장님. 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강 연구원님은 제가 이 주간 전망대 맡은 이후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우리 채권 이 애널 리서치 쪽에 루키시라고 들었는데 제가 조금 어린 편에 속하고는 있어요. 그러시고 박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여전히 바쁘시죠? 너무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네. 우리 윤 파트장님 왜 이렇게 홀쭉해지셨어요? 반쪽 되셨네. 사람들이 오해하겠습니다. 몸무게는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예, 제가 연말에 좀 나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노력 좀 했더니 좀 피곤하셨고 약간 몸이 좀 안 좋긴 했는데요. 그래요. 예, 이제 나이 먹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거에 조금 한 11조 개념으로 운동도 하고 건강 챙겨야 될 것 같은. 오래 맞아요. 못합니다. 네. 자, 우선 저기 미중 이제 서명식이 따끈따끈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좀 이렇게 그 뉴스의 화면을 보면서 아쉬웠던 거는 그쪽은 지금 주석도 아니고 총리도 아닌 부총리가 앉아 있는데 왜 미국에 왜 대통령이 앉아 있어요? 로버트 라이트하이즈나 아니면 문우신 하다못해 윌브로스 같은 상도가 앉아야 급이 맞는 것 같은데 워낙에 모든 사안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분이 또 그분이시니까. 근데 어떻게 시장이 예상했던 거에서 벗어나는 뭐가 있었나요? 어떻게 강영훈님 보시기에? 사실 시장에 기대했던 거 혹은 우려했던 거 정확히 그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조금 눈여겨봤던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9월 이후부터 미중 합의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나타났는데 그래요? 그 중에서 가장 조금 시장이 격렬하게 반응했던 포인트가 있다면 11월 초에 처음으로 기존 관세에도 철회 가능하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 사실 미국 금리가 최근 한 4, 5개월 고점을 봤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판단해야 될 문제가 이번 미중 1차 협상이 그러면 앞으로 기존 관세를 철회하는 어떤 출발점이 될 것이냐, 네. 아니면 대선 전까지의 어떤 휴전 정도의 의미를 가질 거냐 문제였는데 사실 트럼프가 최근에 이야기한 2차 협상은 대선 이후가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은우 씨는 2차 협상 정도가 돼야 기존 관세 추가 철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아마도 기존 관세 철회의 어떤 시금석 역할이 되기보다는 약간 휴전 정도의 의미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사실은 시장을 놀라게 할 만한 재료는 없지 않았나. 어느 정도 다 노출되었거나 이미 어느 정도 알려졌던 사실들을 그냥 문서화한 정도? 사실은 문서화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를 낼 정도의 재료가 공개된 건 아닌 것 같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어느 부분을 제일 눈여겨 보셨습니까? 뭐 몇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은 있었던 네, 것 같은데요. 네. 우선 2천억 달러 규모로 음. 중국이 미국에서 하는 수입을 늘리겠다라고 했었을 때 네. 사실은 표를 의식을 하던 트럼프를 감안을 할 때 네. 농수산물이 굉장히 포커스가 될 줄 알았는데 네. 사실은 가장 수입을 많이 늘리는 품목은 공산품이었던 그렇더라고요. 부분, 예, 예. 에너지도 많았고 아.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에서 중국이 양보를 했던 것 같고요. 특히 뭐 에너지라든가 농산물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수입을 중국이 늘릴 때에는 우리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지만 공산품을 미국에서 많이 수입하게 되면 네. 우리가 중국에 하는 수출이 영향을 받을 여지가 생긴다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아하.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이 어떻게 보면은 뭐 계속 출연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도 궁극적인 타결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굳이 아까 앞서 말씀하신 구분대로 한다면은 11월 미국 대선까지 휴전 정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이슈고 대선에서 설령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속 될 것 같고요. 이번 협상 타결을 놓고서도 민주당에서 미흡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특히 협상 타결 내용 중에서 주목할 수 있었던 부분은 중국 입장에서 가장 취약하고 방어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금융시장 부분인데 금융시장 네. 부분이 이번 협상 타결 내용 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신성장 산업에 있어서 중국이 목표라고 했던 중국제조 2025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미국은 사실 잃은 게 하나도 없고요. 그냥 미국은 잃은 게 없고. 잃은 게 없죠. 그러니까 원래 2,500억 달러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던 관세 25% 유지하면서 그건 유지하고. 나중에 보겠다. 그리고 그냥 뭐 15% 관세 부과하던 1,200억 달러에 대해서 그거 하면 반으로 깎아주는 정도의 변화고 지난해 12월부터 하겠다라고 했던 1,600억 달러에 대해서 하겠다라고만 했지 아직 하지 않았던 것을 그냥 안 할게라고 네, 했던 정도이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 일방적으로 밀린 협상 그리고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명확한 1승을 거둔 협상. 하지만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트럼프 모두 다 이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미국 경기 흐름, 대선 판세 흐름에 따라서 10개월 동안 지켜보겠다라고 했지만 아마 미국과 트럼프는 계속해서 중국을 괴롭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번 서명 협상 타결에 저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윤 파트장께서는 어디에 방점을 두세요? 뭐 앞에서 제가 네. 할 부분을 많이 얘기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소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형적인 장사꾼이었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가 없었고요. 장사꾼으로서의 그 셈법 그거를 다 취득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고 사실 작년 9월달에 처음으로 이제 5월달에 처음에 무역 분쟁이 터지고 나서 9월달에 처음 이제 협상 의지를 나타냈을 때 그때 아까 금리 얘기를 하셨지만 미국채 10년 금리는 뭐 1.5% 언더까지도 리세션을 우려하면서 무역 분쟁 불확실성 때문에 갔던 안전장 선호가 그때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지금보다 높은 금리 수준까지 이미 한번 튀어 올라갔었어요. 네. 그래서 안전자산 측면에서는 이미 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부분은 현저히 녹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켓에 주는 의미는 뭐 주식시장이야 추가적으로 그 뒤에 경기 좋아지는 부분이나 뭐 그다음에 유동성 풀리는 환경 때문에 지금도 뭐 계속 랠리를 하고 있는데 채권 시장은 사실은 그 정도 수준에서 안정화된 수준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딱 요번에 결국은 미국 쪽에서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좀 얻는 부분이 좀 더 많아 보이는 부분인데 중국이 거기에 왜 합의를 해줬을까? 중국도 뭐 여러 가지로 지켜야 될 게 많은데 네. 맨 마지막에 부설로 이제 주석이 달린 걸 보면 둘 중에 어느 한 군데에서 파기만 해도 이 협상의 의미는 깨진다 이런 주석의 내용이 한 3줄 정도가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까 휴전이 정확한 것 같아요. 휴전이 정확하고 이번으로 인해서 서로 이제 지금까지 갖고 왔던 텐션 정도는 좀 낮추고 미국 대선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지지율이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설명하고 있고 네. 현재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텐션을 좀 깎아주면서 미국 쪽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 부분을 많이 취한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렇다고 자기 기존의 지지자들 중국을 여전히 경쟁자로 생각하고 중국을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모든 걸 다 놓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 관세를 철회한다든지 대선 전까지 그 흔히 얘기하는 집토끼들을 또 단속하려고 하면 그 여지를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란 문제도 거기에 연결지으면 좀 비슷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뭐 군사적인 행동 들어가서 미국 내에서 그 솔레이마니 죽자마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2년 내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간의 합의 이 사인도 장사꾼으로서 철저히 자기 셈법에 맞춰서 상징적인 그 정도 이란 이슈에 사태 끝난다. 뭐 언급하셨으니 그렇습니다만 서로 짜고 잘 쳤는데 고스톱을. 맞습니다. 근데 그 우크라이나 비행기 떨어뜨리는 건 이거는 좀. 원래 계산에 없던 시나리오에 없던 완전 이란 입장에서는 참 패착이었죠. 그렇죠. 비극이죠. 비극이죠. 네, 비극이고 오죽하면은 그 하메네이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8년 만에 금요 대예배를 집전한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많이 이제 레짐 어떤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 정도까지 갔는데 아니 그런데 어쨌거나 무역 협상 관련 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서 제일 이제 시장에 제일 우려하는 바는 그겁니다. 아니 저는 그랬어요. 저의 어떤 좀 나름대로의 좀 편견이 심한데 저는 보니까 류허 부총리는 그래 이 종이 우리 사인한 이 종이가 필요해 드릴게 하는 이런 분위기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 좀 찍어줘 하면서 이제 평소에 그 씩씩씩을 한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마워 이러면서 악수도 권하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이행 강제 메커니즘이라고 한 챕터가 있던데 안 지키면 어떡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응. 안 지키면 그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서로 의미가 없어진다. 마지막에 부설의 그 세 줄이 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무서웠다. 네, 그 부분이 그리고 아니, 그 소위 말해서 파토 나는 거 아니야? 올해 11월 대선 전까지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조금 지켜주겠는데. 지켜주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좀 오히려 중국이 지금 최근에 지표가 조금 나쁘기 때문에 불리해진 거 아니냐라는 오해도 있긴 했지만 대선을 승리를 해야 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사실 좀 급한 면이 많긴 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상징적인 사건으로 서로가 좀 취할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중국도 아닌 게 아니라 좀 급하죠. 뭐 홍콩 시끄럽죠. 그거다 대만까지 저렇게까지 예? 차잉원이 친미적으로 그렇게 내세웠던 차잉원이 저렇게까지 압승할 줄이야 싶었겠습니까? 이래저래 내부적으로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조 박사님 언급하신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어쨌거나 2천억 달러치 농산물이 됐건 에너지가 됐건 공산품이 됐건 네. 사준다고 그렇게 했던데 숫자까지 참 그 실무진들 그 숫자 만드느라 고생했겠어, 그죠? 네. 2천억 맞추느라고 연도별로 연도별로 2020년에 얼마, 21년에 얼마. 네. 확실히 그렇다면은 중국산이 그만큼 덜 가는데 아니 그렇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 부분만 하더라도 그게 그러면 연간 400억 불이 나옵니까? 그 수치가 대충 뭐 지금 사는 거에다가 지금 추가로 더 사는 거 보니까 400억 불, 500억 불은 아닌 것 같은데 제 얘기는 이게 향후 2년 동안 중국이 더 사준다 해서 미국 농민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유효하고 1단계 됐다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농민들 지금 나가서 땅도 사고 트랙터도 좀 새 것 좀 더 사고 해야 될 그게 사실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땅도 더 사서 그리고 트랙터도 새로 구입할 정도면은 내가 이렇게 투자한 것이 향후 적어도 계속 길게 뭐가 돼야 되는데 지금 2년 후가 보장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아니 말로 그냥 그냥 브라질에 남는 거 사다가 넘겨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미중 협상이 되면 어느 정도 성장 재고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다양한 숫자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저는 미중 무역 분쟁의 핵심이 관세가 어느 정도로 부과되냐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불확실성 그 자체가 문제다라는 생각을 불확실성. 하는데 네. 말씀하신 그대로 2년이라는 시간과 그 돈 규모가 완벽하게 확정지어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투자를 누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의외로 그 11월, 12월 아니 9월부터 미중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는데 제조업 지표나 CEO 서베이 같은 거 미국 보면은
계속 투자 쪽, 고용 쪽은 좀 서베이가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미중이 협상을 할 거야. 이건 이미 주제 사실이야라고는 하지만 뭐 2, 3개월 혹은 길면 6, 7개월 정도 투자 시계를 가져갈 수 있는 유가증권 투자자와 다르게 실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과연 같은 정도의 안도감을 느낄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최근에 뭐 생각보다 미국 지표 반등이 계속해서 이중속도 경제라고 해서 제조업 지표는 계속 안 좋고 네. 서비스업은 좋은 중요한 좀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그대로가 사실은 실물 시장에서 나오는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황은 그동안에 간단하게 한 줄씩 썼어요. 미중 협상 기대감에 뉴욕 증시 상승, 뭐 미국채 수익률 상승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쭉쭉 쓰고 좀 빠지면은 미중 합의에 대한 우려감 내지는 뭐 경계감 때문에 시장 그것 때문에 오르고 빠졌어요. 저는 동의가 안 돼서. 동의는 안 되지만 불확실성 요인 쪽에서는 5월 달에 미국 국채 10년짜리 금리가 무역 분쟁 터지기 전에 2% 중반이 넘었었거든요. 작년 5월에. 네, 2.5%였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반신반의했지만 이 불확실성으로 정말 중앙은행들이 완화로 돌아설 수 있을까 했는데 실제로 미국이 예방적 인하라는 핑계를 대면서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비난을 받으면서 3번 정도 인하를 해줬거든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그러고 나서도 뭐 100bp를 더 내려라 막 난리를 치셨지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움직인 거에 대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당 기준 1.75까지 내려가는 과정에서 미국채 10년짜리 금리에 미리 또 앞서가가지고 리세션 프라이싱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까지 시키고 1.5% 언더까지 봤기 때문에 마켓은 일단 제일 싫어하는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펀더멘탈로 보여줬던 제일 크리티컬한 지표는 교역량이 마이너스까지 갔고요, 작년에 실제로 글로벌 교역량들이. 거기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것도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나라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EM들이 그렇게 썩 아주 나이스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분쟁 얘기 그거 하나 사실 말 하나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바뀌고 나서 9월 달부터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머징을 중심으로 해서 뭐 지표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올해까지 연장이 되면서 올해는 이제 작년에 텐션 때문에 미국만 좀 양호하고 나머지 지역들 교역이 안 된다고 해서 달러가 강해졌던 부분이 최근에 좀 달러 또 약세로 풀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원달러 환율도 어설프게 1,150원까지 툭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올해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리스크 오프 쪽에 도움을 주는 걸 보면은 그 불확실성 요인이 분명히 실물 경제 자체에 얼마나 크리티컬한 영향을 줬어. 그거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교역량 말고는 사실은 뭐 제조업 지표들 좀 부진해진 것까지는 보여주긴 하지만 가격 지표들의 민감도도 그렇게 움직여줬고 ISM 제조업 지수는 여전히 47포인트면은 기준선 아래서 굉장히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도 미국 주가는 그 텐션 빼고 나서 지금 벌써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 중입니다. 거기에 뭐 물론 아까 얘기했던 중앙은행들의 리퀴디티도 큰 도움을 준 상황이겠지만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는 저는 인정을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 한은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가기에 앞서서 우선 강경원님 왜 미국채 수익률 10년물짜리가 최근에 왜 그 1.95를 못 넘고 자꾸 자빠져요? 뭐 그거 있나? 그러니까 뭐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보통은 증시가 랠리를 보이면 금리가 당연히 올라가야 될 것 올라가야 같은데 되는데. 저는 지금은 이게 다른 서로 독립 변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저금리가 유지되고 있고 연준이 지금 엄청나게 돈을 뭐 퍼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장기금리 잡는다고 핑계 대고 지금 계속 네, 사실은 진짜로 이 정도로 퍼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11월 초에 처음으로 기존관세 철회될 수도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다음에 S&P가 지금 그때 기준 7%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래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10년 금리는 그보다 12%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그게 결국은 그래서 뭐 파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미중 무역 분쟁 합의라는 기본적인 틀이 있고 그 위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는 국면에서 그래서 채권 트레저리도 강하고 주식도 같이 강한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리퀴디티에 대한 기대들이 좀 마켓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크레딧 마켓이 약간 거품이 껴있다라는 얘기가 많지만 하이힐드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그 신용 채권들의 스프레드들이 미국 중심 하에 뭐 이제 굉장히 낮은 수준. 그러니까 너무 위험을 지금 좀 팽창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것 때문에 조금 최근에 또 올해 11월달 대선까지 가고 난 다음에 정치적인 불안이 오고 나면 그때 그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거품이 껴있는 자산 가격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시각들도 최근에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주였나요? 엘 에리언이 그 예전에 핑코의 CEO였던 그 양반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뭐 페드가 계속 친구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게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프레셔가 없으면 사실은 뭐 금리 우리가 안 올리네. 그렇게 서둘 이유는 없다고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꼭 이코노믹적인 부분이 아니라 FED 쪽에서 발표한 나스닥 지수가 지금 10,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2018년 10월 달에 파월 의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알스타라고 하는 중립금리 얘기 처음 꺼냈을 때 그때 S&P 500 2,800 넘으면서 자산 가격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페드가 좀 호키시하게 갔다가 그 분기에 그 4분기에 한 2달 동안 20% 빠졌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뭐 중립금 내밀었다고 파월이 까불 때. 네, 그렇죠. 뭐 어쨌든 올해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불확실성 빠지고 나서 지금 마켓을 지지하는 건 분명히 아직까지는 리퀴디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는 페드도 그렇고 ECB도 그렇고 작년에 좀 흔들렸던 부분에 지금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는 이제 회복 초입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는 국면에서 리퀴디티까지 들어오고 있으니 위험 자산들은 리퀴디티는 사실 주식도 좋고 채권도 좋은데 지금 주식시장이 더 열광하는 이유는 경기도 이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까지 주고 있어서 턴하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미국 주식시장은 GDP 대비 시가총액이 사상 최대치로 뭐 99년에 닷컴 버블 수준을 넘었고 뭐 이런 논란 속에서도 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레포 시장 괜찮습니까? 연말 넘기면서 뭐 좀 걱정은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괜찮고 뭐 연준도 풀고 있는데 그쪽은 어떻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셨는지? 윤 여삼 파트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그런 단기 자금 시장의 불안이 나타날 때 연준이 레포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보고 친구라고 느끼는 시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 네, 그런데 사실은 친구라고 하는 표현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연준은 친구라기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형님 빅브라더죠. 그러니까 빅브라더가 친근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맘만 먹으면 확 돌아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연준이 레포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만기를 짧게 가져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뭐 연준 발표 내용의 일부 내용들을 보면 이런 단기 금융 시장에서의 나타나고 있는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연준이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더 도와주거나 뭐 앞선 출연에서도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스탠딩 레포라고 설명을 좀 길게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입장을 계속 연준이 취하는 것에 대해서 연준이 분명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그 부담감이 앞서 말씀하신 버블에 대한 우려든 그래서 연준의 스탠스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주목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단기 자금 시장의 어려움이 너무 가중되지 않도록 연준이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클라리다 부의장이 1월 9일인가요? 그때 기자회견에서 한마디 한 게 아직까지는 좀 마켓을 도와줄 수 있지만 2월 달쯤 가보면 2월 달쯤 가면 지금 재정증권을 월 600억 달러씩 사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2월 달쯤 가면은 조금 한번 또 점검하고 그럼 혹자가 얘기하거든요. 뭐 연준이 뭐 1,000억 달러 넣을 때마다 S&P 500이 1%씩 올라간다 그랬나요? 뭐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페드도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좀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2월에서 3월 사이에 한 번은 좀 그리고 일단 지금도 그 ECB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 QE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리포 같은 경우에는 뭐 엊그제였나요? 그 뉴욕연준에서 발표한 게 원래 1월달에 추가 입찰 그만하기로 했었는데 2월까지 하고 대신에 캡은 조금 좀 더 줄인 형태. 50억 달러 줄이 네. 350억에서 300억 달러로 중기 쪽으로 네. 기간물을 거기다가 트레저리 빌 매수하는 것도 지금 메모랜덤을 보면 2분기 진입 시점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딱 어떤 달을 특기한 게 아니라 2분기 진입 시점이니까 그때쯤 가서 시장 상황 봐서 유동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사실은 그 지금까지 나와 있는 보도 자료만 보면 빠르면 4월부터 매입이 종료될 수가 있는 문제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연준이 들고 있는 재정증권의 기간 구조를 보면 6개월 안에 만기 돌아온 게 한 71% 가까이 되고요. 특히나 4월에서 6월 2분기 만기 돌아온 게 40%로 가장 많거든요. 그 얘기는 말씀하셨다시피 2분기에 실제로 연준이 그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일단 T빌 매입을 멈출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면 시장의 판단은 급격하게 연준 자산이 축소하는 국면으로 2분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빅브라더가 무서워질 수 있어요. 2분기 때.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경기에 대한 기대감에다가 연준이 돈을
어쨌든 정해놓은 만큼은 돈을 쏟아주고 있으니 행복한데 수면 밑에 어떤 변화들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 이렇게 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논의의 핵심은 그겁니다. 아니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뭐 50밑으로 추락했는데 계속 더 나빠지고 있다 그러고 뭐 어디든 뭐 PMI고 어떻고 뭐 CPI든 뭐는 지표란 걸 갖다 쫓아가면은 이렇게까지 시장이 막 훨훨 날아갈 수가 없는데 고용주 왜 그런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같은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나 많이 의심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딴 거 없다. 뭐 지표 실적 이런 얘기 다 좋은데 결국 시장에 돈 풀리면 채권값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뭐 자산 가격은 오르는 거고 돈줄이 좀 빡빡해지면 또 이렇게 줄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별로 어떤 언론의 시장에 관심을 받고 싶지 않아 하고 우리 좀 그만 쳐다봐 하더라도 우리는 늘 연준 얘기, 22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봅시다. 요새 하도 이제 뭐 가물가물하네. 이제 연준 얘기 안 한 지가 한참 돼가 지금 이 상단하고 우리가 1.25죠. 네네. 한국 네. 우리가 1.25고 걔들이 1.75인가? 네, 네. 치료- 상단이. 네, 네, 상단. 상단이. 그럼 상단 이제 50bp.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분위기는 연준은 당분간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뭐 일단은 콜은 그렇게 하고 있죠. 콜은 못 믿으신다는 얘기네. 연준에. 뭐 호사가들은 올해 그렇게 되면은 아까 유동성 줄이는 과정에서 마켓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생기기 시작하고 자산 가격이 좀 더 랠리하면 90년대 예방적이나 끝나고 1년 이내에 페드가 변심을 했던 다시 정상화됐던 그 경험들을 그래서 글로벌 아이비들 중에 일부 하우스들은 올해 페드가 인하를 할 수도 있지만 인상을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대한 리스크를 얘기하고 다니는데 마켓에 계신 분들이 주식 쪽이든 채권 쪽이든 다 고개를 바로 가웃하세요. 그 얘기에 예. 연준이 에이 설마. 연준이 금리 안 움직인다고 했지만 혹시 움직이면 인하 쪽일 거야. 그러나 인상도 가능이라고 하면은 시장에 계신 분들은 에이 이렇게 된다. 반응이.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2015년 12월 달에 첫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그때도 연준 점도표라든지 뷰는 2016년에 3번 금리 인상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브렉시트라든지 여러 사정 때문에 그 해 연말 트럼프 당선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겨우 한 번 인상했거든요. 몰라. 과거에 그런 적은 있었는지 몰라도 저는 만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치하에서 네. 파월이나 연준 위원들이 한번 용기를 내 가지고 인상을 할 수 금리 있느냐. 인상을 했다가는 파월 의장이 백악관에 또 불려갈 것 같아요. 가서 두드리 맞고 어디 가서 끌려가서 두드리 맞고 나오는데 발표는 아주 코디얼 미팅, 아주 화기애애한 미팅이었다라고 발표가 될 것 같아. 아니 2018년에도 4번 금리 인상했거든요. 매분기마다.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뭐라고 했어요. 너네 때문에 망할 거다. 지금 니네들이 문제다라고 페드를 그때도 파월 의장을 매우 크게 압박했는데도 약속한 4번은 그때도 12 그 4분기에 주식시장 조정은 그렇게 깊었잖아요. 네. 그래도 마켓하고의 신뢰라고 그 2018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했죠. 그때도. 오늘 내가 저기 낮에 봤던 인포맥스 기사 중에 제목이 너무 섹시해 갖고 들어갔던 게 트럼프가 케빈 워시한테 이번에 그 1단계 서명식 하는데 케빈 워시가 배석을 했는가 봐요. 야 케빈 너 왜 그때 좀 바짝 이렇게 의장 되려고 열심히 안 했냐. 나 너 덕 좀 벌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 아직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같은 애들 아직도 지금 뭐 돈 빌리고 나서 이자 받는데 나는 그거 너무 좋아 보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어떤 향수가 집착을 하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은요. 마이너스 금리 되면 자기는 떼부자지. 도이치뱅크에서 빌린 돈만 얼만데. 대신 미국의 그 수많은 퇴직연금 그 계정이나 이런 쪽은 큰 피해자들이 또 발생하겠죠. 파괴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저기 우리 윤 파트장께서 말씀하신 올릴 수도 있다. 우리 강정구님도 동의? 올릴 수도 근데 있다. 뭐 사실 말씀하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데.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오히려 그 가능성보다는 그러니까 그러려면 자산 가격이 계속 안 흔들리고 쭉 가줘야 되는데 의외로 2분기 유동성이 축소가 된다고 할 때 어느 정도 조금 밸류에이션 조정이 있으면 굳이 연준이 거기까지 안 갈 거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요. 오히려 유동성 지금 파티
네. 하고 있는데 네. 이 파티가 끝났을 때 어디가 진짜 체력 없이 파티를 즐겼느냐가 나올 텐데요. 그게 만약에 지금 연준이 계속해서 좀 코셔스하게 보고 있는 기업 부채 쪽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금리 인하 쪽으로 좀 선회할 수도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게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는 게 뭐 워낙 옛날 얘기 같지만 이제 98년 보험료 금리 인하도 있었지만 가장 가까운 사례로 2016년에도 맞아요. 영국이 브렉시트 국민투표 통과하자마자 사실 3년 뒤에나 현실화되는 문제인데 시장이 패닉에 빠지니까 BOE가 바로 금리 인하 해주거든요. 그런데 사실 막상 브렉시트와 관련돼서 실제 변한 게 없는데 과잉 유동성이 풀리니까 바로 영국 물가가 올라가면서 2017년 초에 다시 금리 올려버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힘들 때 연준이 도와줬다가 금세 뭐 되돌리는 케이스가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 제로의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제 개인적인 뭐 시각에서는 그 가능성보다는 좀 다른 쪽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습니다. 옐런 의장 때는 옐런 의장이 여성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연준을 갖다가 어떤 엄마에다가 비유할 때가 많았어요, 그죠? 이제 친모냐 계모냐에 따라서 좀 약간 얘기는 달라집니다만. 녹화장으로 올라오면서 잠시 내가 강영원한테 여쭤봤어요. 우리 한동안 시장에서 금통위 신경도 안 쓴 적이 많았는데 요즘 어떠냐 했더니만도 대답이 그러시더라고. 요즘 아주 예민합니다. 왜냐? 채권 시장에서는 시장은 물린 쪽이 많으면 힘든 시기에는 아무래도 그쪽을 많이 쳐다보게 됩니다. 지금 그럼 시장에서 금통위가 핫 이슈예요? 일단 글로벌 통화 정책이 작년에 생각보다 완화적으로 왔고 그 기대와 경제에 대한 여러 불확실성 요인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은 아니었지만 그 외 주요국들은 전부 다 사상 최저금리를 봤거든요. 네. 그랬다가 무역 분쟁 제로 하나 빠지면서 작년 9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1월 달까지 우리나라 국고 10년 금리가 1.17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1.1대까지 떨어졌다가 1.8%대까지 예, 뭐 그 화끈하게 또 한번 네. 작년 연초에 우리나라 기준금리 1.7에 국고 10년 금리가 1.8 밑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정말 우리가 금리 인하까지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기대. 근데 무역 분쟁 노이즈 때문에 실제로 기준금리 50bp 빠지고 달렸던 시장이 역풍을 맞았기 때문에 작년에 그래도 채권 시장이 강세장이었다고 돈을 벌었던 투자자들이 포지션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리고 또 그때 좀 버텼던 마지막 힘이 뭐냐면 그러고 나서 1.8%대까지 올라왔던 금리가 연말까지 해서 다시 1.5%, 6%, 뭐 5% 이렇게 또 빠집니다. 왜냐? 아직까지 한국 경기 안 좋잖아. 우리나라 물가 이렇게 1% 겨우 나오느냐 마느냐 하는데 이 저체온증에서 한국은행이 그거를 아직 한국은행이 통화 완화 기조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어? 미국만 좀 잘 나간다고 한국이 그걸 따라갈 거야? 그렇게 해서 조금 안정화됐거든요. 안정화됐는데 또 이러한 문제까지 연초에 딱 불거지면서 그 불확실성에 또 생각보다 조금 강세를 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속된 표현으로 그래도 거기서 또 따라갔던 분들이 또 싸다구를 한 번 더 맞으셨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약간 그 채권 투자자들은 이번 금통위에서 뭔가 좀 안정화되는 발언이 나와주지 않으면 아주 예민하게 굴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더 쉽게 안정화라는 발언은 그러니까 조금 인하를 할 수 있는 작년 11월 달에 신인석 위원이 인하의 소수 의견을 던져주시고 의사록을 까봤더니 또 비둘기라고 평가되는 조동철 위원까지 해서 뭐 한 2분 정도인데 이번 금통에서 2명의 소수 의견은 나와야 실제로 인하를 하든 안 하든 마켓은 그래도 좀 그래 이 정도 의지는 있구나라고 인정을 할 것 같은데 혹시나 또 생각대로 안 될까봐 우리도 소위 말하는 그 블랙아웃 기간이 있나요? 그저 금통위원들 뭐 어디 인터뷰도 못 하고 기사도 못 나가는. 대략 그렇게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네. 일주일 전부터.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는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연준은 워낙 그 위원들이 소통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정해진 간담회 외에는 사실은 조금 그런 그 기회 자체가 제한적이어서 우리 금통위원들은 소통할 기회가 잘 없죠. 네, 약간 일부러 그런 안 하시는 건지 부분에서는 못 이게 약간 하시는 건지.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원칙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아마 제가 짐작한데 여기저기 언론 매체나 세미나나 뭐 심포지엄 할 것 없이 다니시면서 여러 번 같이 고민하고 또 질문 받으셨을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금리 인하해서 덕 봤습니까? 효과가 있었습니까? 효과요. 네. 뭐 많이 받았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하반기에 2차례 금리 인하는 네.
그 이전 해와 그 직전 해와 그 전에 있었던 두 차례의 금리 인상을 되돌려 놓는 정도의 효과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앞선 출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하게 지금 많은 나라들이 통화 완화, 금리 인하, 뭐 양적 완화 이런 게 효과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고 있는 이유가 마땅한 대안이 없고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경기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2017년, 2018년 각각 말에 금리 인상을 했었고 뭐 작년 하반기에 두 차례 내렸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 전해와 전전에 금리 인상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원래 그 수준이었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 통화 정책이 아주 많이 완화적이었는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효과 말씀을 하실 때 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한국은행은 정책 금리도 인하하고 돈을 푸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 민간 부분이나 시중에 돈이 풀리려고 하면 그 채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 돈이 풀리는 채널은 사실은 결국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대출 채널이 규제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가장 넓은 범위의 통화 증가율 내지는 부채 증가율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신용 증가율이 2016년도에 전년 대비 12%를 넘었던 증가율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를 하면 거의 뭐 4%대 가까이 매우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그 정책 금리를 인하를 했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볼 때 총량적인 면에서 저는 돈이 많이 풀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특정 부문, 특정 계층은 여전히 높은 신용도 뭐 그런 소득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돈을 빌리고 있고 반면에 어려운 쪽은 돈을 못 빌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오늘 젠다라고 더 젠다라고 하는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도 인하하고 완화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출 채널을 통해서는 돈이 많이 풀리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효과가 뭐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돈이 흘러가는 경로가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돈이 흘러갔느냐는 건데 가계 쪽에서는 거의 부동산 쪽으로 다 흘러 들어가 버렸잖아요. 부동산 그 강남에 20억이 넘는 이제 뭐 아파트들의 그 묶이는 돈의 힘이 대출로 거기에 일부 가계부채가 늘었다고 하지만 그게 다 집으로 묶여버리면 그건 회전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죠. 거기서 이제 뭐 그걸로 이제 일부 뭐 자산 효과가 있어서 SPX대로 소비를 많이 늘리느냐 그런 시대도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쪽에 잠기는 그 가게 쪽에서는 그렇게 유동성이 잠기고 또 기업은 그렇게 해서 또 투자를 했느냐. 기업들 보시면 알겠지만 또 대표적인 게 신용 스프레드가 작년에 여러 가지 규제 이슈도 있었고 좀 그렇긴 했지만 연말쯤에 일부 이제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신용 등급이 강등당한 기업들이 좀 많아요. 경기 안 좋았던 국면에서. 그래서 신용 유동성이 풀려서 그게 안정화되고 기업 쪽에서 잘 활용이 됐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신용 여건도 좀 그런 스프레드들도 좀 줄이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쪽도 뭐 아주 예민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지금 투자를 그렇게 많이 확대하지 못하고 재고율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렇게 재고 순환 사이클이 예전처럼 그렇게 시원하게 소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한은인도 그렇고 뭐 이번에 스웨덴이 제일 대표적으로 지금 지표 썩 좋지 않은데 금리 인상해 버렸거든요. 워낙 마이너스가 부담스러웠겠죠. 그렇죠. 이제 그 마이너스 금리 실패한 정책이다. 예전에 소장님 안 계실 때 제가 와가지고 할 때 그 내용 가지고 마이너스 금리 실패했네 안 했네 이런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통화 정책이 받는 푸시들은 정말 지금 당장 눈앞에서 뭔가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리퀴디티 쪽에서는 자산 가격이 심리적으로라도 금융시장이라도 좋아야 뭐 기분이라도 좀 좋게 만들어준다는 효과 하에 부동산이나 주가는 좀 올라가는 측면에서 리퀴디티의 도움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부메랑과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버블이 생겼다고 하면 실물이 안 받쳐주는 자산 시장은 대가를 치르거든요. 지금 두 분이 끄집어낸 화두에 따라서 우리 강영 의원님은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기준금리 자체는 보니까 뭐 완화적인 것 같아.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말씀하셨어요. 지금 강영 의원 느끼시기에 우리나라 현 통화 정책이나 이 여러 가지 뭐 통화장이나 할 것 없이 이게 지금 완화적이에요. 시장에서 완화적이라고 느끼겠어요. 아니면 긴축적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근데 뭐 긴축적이라고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축적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금리 인하 인상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사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연초에 이제 세미나를 가서 말씀을 드릴 때 올해 한국의 금리 인하를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가장 좀 심플하게 나온 질문은 작년보다 경기가 더 안 좋아서 금리 인하를 보는 거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포인트가 바로 그건데 경기가 올해 작년보다 뭐 좋아지냐 나빠지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체력에 맞는 수준으로 기준금리가 가 있냐라는 판단이 사실은 더 중요한 판단인데 거기에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실제로 저희가 이제 주식 높다. 네. 우리의 경제 체력에 비해서 네. 현재 기준금리는 맞습니다. 높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주식 밸류에이션 할 때 피어그룹 펄을 가져오기도 하고 퍼밴드에서 가져오기도 하는데 뭐 기준금리가 한국 경제 체력이라고 감안하면 똑같은 논리로 현재 AA 등급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실질 기준금리가 가장 높고요. 실질 네. 인플레이션 감안한 실질 가장 높고 거기다가 퍼밴드를 그려봐도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1.25 기준금리를 적용받았던 게 2016년이거든요. 2016년도에는 한국의 실질 성장률이 2.9에서 민간 기여도가 그래도 한 1.6, 1.7에 나왔던 때고 지금 민간 기여도가 작년에 0.3? 거기다 물가도 사실은 연간으로 0%대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우리가 2016년과 같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충분히 완화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거냐라고 한다면 조금 회의적이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충분히 완화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인하가 저 얘기를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좀 풀어서 얘기한 게 2016년에 이미 봤던 기준금리 저점 1.25에서 그때 뭐 실효금리 하한이란 좀 어려운 용어를 쓰죠. 어느 정도까지 금리의 바텀이냐. 그때 민간도 인정하고 하는 쪽에서 내부적으로 좀 거론됐던 숫자가 1%가 마지노선이 아닐까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1.25까지 낮추면서도 충분히 정책 금리로 움직일 수 있는 정책 여력을 얘기하면서 그만큼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날아가고 물가 탄성이 떨어진 거를 감안해서 적정금리 실효 하한을 추정해 보면 그때부터 분명히 또 낮아졌다는 거거든요. 한국이 갖고 있는 건전성 하에 실효한이 낮아졌으면 이미 이제 일자는 깨졌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상 최저 1.25에서도 뭐 1% 마지노선이 아닌 그 언더까지도 좀 가능하기 때문에 그저 한 번이나 남겨놓고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도비시한, 그러니까 지금 더 우리나라도 올해 우리나라 경기가 분명히 그런 이슈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나아져요. 작년보다 나아지는데 그런데 굳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느냐? 인하를 보시는 시각 쪽에서는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물가 중심으로 우리나라 채원이 한국은행 총재도 얘기했듯이 잠재 성장률을 못 이루는 양호한 성장은 아니거든요. 회복할 때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치료약도 먹지만 회복할 때도 분명히 그거에 걸맞는 영양제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 미국도 분명히 아주 들어 누울 정도로 병에 걸린 게 아닌데 예방적 차원이라는 그 인슈런스 컷이라는 예방 주사를 맞은 건데 우리나라도 올해 금리 인하를 굳이 선택을 한다면 좋아지는 건 작년보다 나아지는 방향은 맞지만 좋아질 때 좀 탄력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한국은행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 근데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 반대쪽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 쪽에 대한 이번에 정부 쪽에서도 그쪽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표명하고 있고 하느니 지금 과연 그러면 그 기조에서 뭐 하나의 독립성만 얘기하고 근데 독립성이 완화 쪽에서는 독립성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뭐 한은에서 금리 낮춘다고 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야지. 응? 뭐 그러면 참네. 아이 지금 이제 보자. 1월 이제 금요일 날 1월 17일 날 금통위 하고 그다음 그러면 금리 결정하는 금통위가 언제예요? 2월 말이요. 2월 말. 바로 다음 달. 네. 바로 다음 달 2월. 그러고 나서는 4월인가? 네. 총선 전에. 네. 총선 전에. 4월 9일에. 지금 그러면 금통위원 교체서 언제 된다는 거예요? 금통위원들이. 4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20일로. 네, 취임일이 그때셨습니다. 근데 저 뭡니까 지금 하는 총재 부총재하고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는 그 임지원 위원 빼고 박사 빼고는 나머지 분들이 이번에 다 갈리시면 네 분이. 네. 근데 이런 질문 드려도 되는지 몰라. 아니 저 연준도 그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연준과 독립성 얘기를 그렇게 하는 그것도 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코디얼 하면서 그냥 화기애애하다 익혀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아주 갑자기 철든 모습을 보이는 파월이요 연준인데 우리나라에서 금통위원이 누가 된다고 해서 통화 정책이 달라집니까?
달라진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굉장히 소신과 철학이 강한 금통위원이 있다. 이건 무조건 금리 인하해야 됩니다, 내지는. 뭐 이런 그게 되느냐 말이죠. 뭐 몇 명 과거에 있었나요? 제가 기억나는 분들은 2000년대 중반에는 김태동 위원이 예전에 이제 카드법을 깨지고 그때 이제 하는 쪽에서는 통화 완화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낮출 만큼 낮춘 게 아니냐라고 당시 박승중재였나요? 그렇게 좀 통제를 하려고 했는데 금통위원들 주도하에 이날을 한번 주동했던 김태동 위원이 계셨고 그다음에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하성근 위원이 또 이제 완화 기조 항상 남들보다 좀 빨리 한국 경제 안정을 위해서 이제 비둘기적인 뉘앙스를 했던 금통위원들 하는 기본 속성은 정책 여력 때문에 항상 조금 하는 실무진 쪽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통화 정책을 움직이고 싶어 하는데 일부 금통위원 중에는 좀 완화나 필요 경제 안전성 쪽에서는 좀 먼저 손드는 위원들이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연준이나 ECB는 이른바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가지고 시장과의 소통에 꽤나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보시기에 우리 한은은 그 점에서 어떤 포워드 가이던스 같은 게 있나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한은에 네. 이렇게 아는 분들도 꽤 있고 예. 금통위원 분들도 글쎄. 그렇고. 예. 참 짓궂어. 이런 건 윤파트장한테 묻고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 분명한 것은 뭐 그린스펀, 버냉키 옐런 그리고 지금 파월 의장에 이르기까지 꽤 긴 기간 동안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 유럽 재정기를 거치면서 미 연준이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노력해 왔던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과의 소통, 네. 뭐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네.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결국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위기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없었던 기자회견도 만들고 그리고 1년에 몇 차례, 지금은 4번입니다만 미 연준 이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 조사 결과를 한 점도표 같은 머티리얼도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고 그러한 것들이 모두 다 그러한 소통을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금통위원 분들과 분명히 미 연준 이사들과의 다른 점은 뭐 AA 미팅이라던가 또 굉장히 많은 컨퍼런스 이런 쪽에 나가서 반드시 통일된 의견이나 컨센서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개별 투표권을 가진 이사들, 투표권이 없는 이사들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미국 경기 흐름 그리고 적절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히고 네. 표현하려고 하는 네. 부분 그것을 가지고 시장이나 언론에서는 매파, 비둘기파 성향을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역사도 길고 그리고 이러한 리서치 역량도 뛰어난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그러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은 우리 중앙은행도 분명히 참고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부분으로 노력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한 부분에서는 아직도 우리 뭐 중앙은행이 바뀔 부분은 좀 더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거나 최근 몇 년 동안에 뭐 채권 투자는 그렇게 저 뭡니까 우리 금리 확 뛰고 막 국채 선물 훅 꺾이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편안하게 수익이 났었죠. 지난 10년간 큰 트렌드는 하향 트렌드였고 그러니까 채권은 좋은 시절이었죠. 네. 한 10년 좋았으면 그 다음에 고생은 보통 몇 년 합니까? 그러니까 원래 채권 시장 주기는 보통 30년 주기 얘기하거든요. 한번 좋은 장이 오면은 30년을 가는 거예요? 네네. 쿠츠네츠라고 해가지고 한 그 사이클 정도로 채권은 뭐 그러니까 그 30년 주기설이 굉장히 유력했는데 요번 그걸 깬 게 이제 핌코의 뉴 노멀이죠. 요새는 많이 짧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짧은 소사이클은 있지만 대세 상승 1950년부터 80년까지 30년 올랐다가 금리가 80년부터 2010년대 초까지 30년 떨어지고 그래서 그 사이클상 메릴린치 같은 데서 그레이트 로테이션 얘기했는데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뉴 노멀에 밟히면서 지금까지도 금리가 기조적으로 오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30년 더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볼크 때 이후로 지금까지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지금 총 40년입니다. 근데 역사상 이렇게 장기간 금리가 떨어진 적이 없고 그 레벨도 지금 사상 최저치이기 때문에 네. 좀 논란이 많긴 하는데 뭐 지금 뭐 생산성 문제도 거론하신 분도 있고 이 저물가에 대한 뭐 구조적인 문제를 거론하신 분도 있고 인구 문제 그리고 늘 얘기 나오는 게 과잉저축. 그 인구 구조 문제에서는 지금도 아직까지는 인구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저축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글루 세이빙이 늘 금리를 낮게 잡고 있는 그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채권 시장의 기조가 위쪽으로 바뀔 거냐, 뭐 대단하게 돈 벌거리가 어떤 게 생겨서 뭐 그만큼 소득 여건에 맞춰 금리가 오를 거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고, 제일 쉽게 설득되는 게 그 시큘러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하는 레리 서머스가 얘기했던 구조적 장기적 침체 뭐 이런 쪽의 논리들이 아직까지도 저금리를 조금 더 서포팅하고 있죠. 그러면은 어차피 기관들은 뭐 제일 큰 비중이 어쨌거나 채권에다 박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그거 말고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굳이 뭐 채권 쪽에 투자로 뭐 수익을 기대하기는 금년은 그닥 우호적이지 않네. 그거보다 더 좋아 보이는 데가 더 많잖아 지금. 근데 뭐 강 의원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채권이 올해 큰 돈 벌기는 쉽지는 않다. 큰 돈 벌기는 쉽지 않다. 작년에는 캐피탈 자본 차익이 꽤 많았거든요. 뭐 뒤에 좀 D가 안 좋긴 했지만 자본 차익이 굉장히 컸던 D가 안 좋았지만. 예, D가 안 좋긴 했지만 그런데 올해는 지금 뭐 통화 정책이 그렇게 완화적일 것 같지도 않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좀 이제 위험 선호가 좀 더 앞서는 과정에서 다른 쪽에 좀 더 기웃기웃하는, 그래서 채권에서도 아까 신용 채권들이 더 곽광을 받는 게 뭐 기업들이 그렇게 큰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채 대비 조금이라도 이자 더 주는 그쪽에 리스크를 더 지겠다라는 투자들이 많은 국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 규제도 들어오고 있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시중에 좀 아이들 머니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러면 주식 좋으니까 주식 쪽으로 확 갈까? 애초에 중위험을 추구했던 자금들이 고위험 쪽으로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지금 여러 휘말리는 상황에서도 금리가 좀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는 그 자금 시장의 흐름이 단기 쪽은 되게 타이트한 것 같은데 예상외로 장기 금리들이 안 올라요. 그렇대요. 그런 쪽에, 그리고 거기에는 뭐 인플레 기대도 있고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경제 아까 탄력 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많은 돈이 채권 시장에도 아직까지는 좀 우군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채권 애널리스트로서 보는 우리 강 의원께서 보시는 원래 우리 증시 채권쟁이가 보는 증시. 아 너무 감히 어떻게 되게 말하기 조심스러운 주제예요. 사실은 제가 그쪽의 전문가가 아닌데 네. 다른 영역을 침범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데,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만 좀 트래킹을 하는 편인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까지는 돈이 ECB도 사주고 BOJ도 사주고 연준도 돈을 뿜어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기다가 작년에 우리나라가 가장 소외받았으니 적어도 돈이 풀리는 국면에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굳이 나쁜 거를 찾기도 어렵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데, 다만 반대로 말하면 그 유동성이 회수될 때 과연 한국 시장이 좀 더 엣지가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적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기 안에서 돈이 풀리는 국면에서 일단 가장 많이 얻어맞았고 작년에, 거기다가 경기 흔히 말하는 초입 국면에서 가장 수출 비중이 높다는 베타 큰 국가의 특성도 있고, 거기다가 정부가 생각보다 돈을 많이 푼다라고 하니 의외로 선진국 중에서 막상 얘기만 변죽만 울렸지 그러니까 의회 통과된 재정을 보면 의외로 확장적 재정이 드라마틱하게 작년보다 나오는 국가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까지 보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 긍정적인 거에 좀 더 웨이트를 둘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뭐 역량이 안 돼서 연간 전체로 보기에는 조금 역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거 네. 무려 513조인가 네. 올해. 지금 그러면 해봤겠는데 네. 벌써 시장에서 국채 압박이 있어요? 물량 애초에 압박이? 조금 발행할 때 특히나 초장기 쪽 중심으로 해서 초장기 쪽으로? 30년짜리가 2조 7천억이나 입찰을 해가지고 그거는 월 전체 발행량이 10조가 넘거든요. 올해 130조 가까이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량 부담 좀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찰할 때 잠깐의 흔들림 위에는 이제 또 유동성이 좀 막아주고 있는 형국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돈 많구나. 돈이 많아요. 입찰 결과 보고 나서 아니 너무 웃긴 거 한 채권 시장의 현상을 얘기해 드릴까요? 지금 재료만 놓고 보면 다 가슴이 샤하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재료만 보면은 채권을 살 이유도 없고 이걸 어떻게 들고 있어야 돼 싶고. 불안하고 막, 그리고 주식은 반대로 가슴이 지금 굉장히 뜨겁죠. 얼마 만에 들어온 이 물 들어왔을 때 놓아줘야 된다고. 주식은 뭐 지금 막 달아올라 있고 채권은 가슴이 차가운데, 그럼 가슴이 차가우면 손발은 더 차갑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발행 시장,
입찰 쪽에 가서 정부의 국채든 회사채든 뭐 일부 이제 뭐 안심연한 대출 시작하면서 MBS든 이런 걸 좀 싸게 사보려고 높은 금리에 이제 싸게 사보려고 입찰 시장에 들어가 보면 엄하게 손발은 지금 굉장히 뜨겁다는 거. 아니 이게 보통 가슴이 차가우면 손발은 더 차야 되는데 손발이 뜨거워 이게 이 자금 시장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수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아이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게으른 돈들이 작년에 여러 금융 사건 사고들이 많았잖아요. 차마 입에 담기 좀 어려운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보수성들이 지금 이 낮은 아직 뭐 좀 금리 튀어 올랐다고 하지만 채권 금리가 그렇게 흡족한 금리는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에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왜 웃으셨어요, 박사님? 네. 뭐 생생한 이야기 재밌게 들었고. 네. 지금 그러면은 박사님께서는 증시 어떻게 보느냐고 하면 요즘 어떻게 말씀하고 다니십니까? 증시 뷰 들은 지가 좀 된 것 같아서. 뭐 사실은 지난해 출연, 지난번 출연 그 전 출연 예. 뭐 비슷한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매크로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오늘도 여러 곳에서 전화는 많이 받았지만 어쨌든 간에 미중 간에 서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것 아니냐.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근본적으로 좋아진 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싸우기 전과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어쨌든 간에 2,500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 있고 1,200억 달러에 대해서 7.5% 낮아졌지만 여전히 관세 있고 그럼 글로벌 교역은 위축되고 중국 수출 타격이 있으면 우리는 또 영향 받을 거고 미국으로부터 중국이 더 사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영향을 받을 거고 그럼 정말 이게 좋아진 게 뭔가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없었을 때와 비교해 보면 사실 좋아진 건 없고 단지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은 좀 진정을 시켜준 정도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 외에도 사실 보면은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 굉장히 높고 주가도 그걸 반영하고 있지만 뭐 최근 들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시그널들은 아직 충분히 이렇게 갖춰진 것 같지는 않고요. 도리어 굉장히 뭐 안 되면 어떡하지? 충격을 좀 어떡하지 하는 이란 사태도 최근에 있었다가 좀 진정. 브렉시트 영국이 결정했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올해 내내 좀 내년까지 협상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뭔가 이렇게 해소되거나 그런 것도 없고. 뭐 중국도 어느 만큼 나빠졌냐의 문제고 미국도 어느 만큼 나빠졌냐의 문제이지 어쨌든 하강 국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세계 경기, 우리 경기 모두 다 좋게 보기는 어려운데 말씀들 하신 것처럼 지난해 하반기에 있었던 통화 완화의 효과든 뭐 추가적인 완화의 기대든 어쨌든 돈의 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금융시장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이익, 성장률, 펀더멘털이 충분히 좋지 않은데 돈의 힘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버블 가능성을 시사를 하는 것일 수 있고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제가 적어도 해본 리서치의 결론은 버블은 꺼지지 않으면 버블이 아닌 것 같고요. 꺼져야 버블이었구나. 꺼지기 전까지는 버블이 아니죠.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윤 파트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작년에 미 연준이 했던 것과 같은 세 차례의 연속적인 금리 인하, 보험적인 금리 인하가 90년대 후반에 있었지만 그 이후에 미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돌아서고 나서 한 1, 2년 있다가 IT 닷컴 버블이 붕괴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저희가 분명히 참고를 해야 되고 저는 미 연준도 그러한 트라우마 내지는 가깝게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그때와는 좀 다른 통화정책 스트레스를 펼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미 연준의 통화 완화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매크로 뷰에 기반을 할 때 뭐 이것이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떠나서 여기에 대해서 워낙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우리 경제가 직면할 매크로 상황, 경기 흐름, 물가 뭐 이러한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유동성 장세, 돈에 기댄 이러한 금융시장의 흐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것은 정말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버엔딩 스토리.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거. 소위 말하는 이제 하이힐드 채권 쪽 네. 크레딧 스프레드 내지는 크레딧 마켓의 어떤 리스크 체크인데 우리나라로 시각을 좁혔을 때 회사채 아직 괜찮아요? 회사채 투자 뭐 특별히 리스크 없나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작년 연말에 어느 정도 좀 시종 등급에 대한 조정도 이미 선제적으로 좀 있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시장 최근 분위기도 뭐 저희 그 뭐 만나는 분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우량 회사채를 좀 더 선호하시는 분위기가 작년 하반기도 좀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네. 애초에 조금 위험한 건 좀 피해가는 분위기라서 마치 뭐 비우량 회사채에 돈이 많이 몰려 있다거나 그쪽에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한다면 조금 리스크를 좀 뭐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정도의 상황에 몰려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흔히 말해서 그런 시장은 언제나 위험하니까 비우량이 되는 건데요. 비우량한 거에 돈이 많이 몰려야 진짜 시장으로서 위험해지는 건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놈의 뭐 메자닌 이런 얘기 나오면 늘 안 좋았는데 2008년에도 안 좋았고 작년에도 안 좋았고 우리 국내에 이제 뭐 서커스 팔고 이런 건 없죠? 요 근래 이제 감독도 많이 강화됐고요. 강화됐고 예, 전체적으로 지금 뭐 금융기관 스스로가 이제 그런 리스크가 저도 뭐 은행 그 자문위원으로 외부 자문위원으로 이제 본인 내부 투심이보다 외부까지 검토하겠다 뭐 이런 시스템까지 만들고 있고 그런 쪽을 놓고 보면은 올 한 해는 이럴 때 사실은 좀 위험 자산 사야 돼요. 이렇게 한번 포탄 떨어진 자리에 또 포탄 안 떨어진다고. 제가 오늘 개그가 좀 되는데 이럴 때 사실은 규제랑 감독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작년에 많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리스크 관리들이 조금 더 타이트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요 근래 이제 부동산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풍선 효과. 최근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는 건 리츠입니다. 리츠가 너무 광풍이에요.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뭐 조금 가는데 그 리츠라는 상품의 속성이 원래 원 투자자가 썰어서 파는 거거든요. 예, 부동산 뭐 저금리화에서 계속 곽강받는 자산이라는 거 뭐 저도 아니하는 바는 아니지만 예, 그런 시장까지 좀 탐욕이 옮겨가는 거 보면 조금 그런 데서 리스크들을 좀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리츠 시장은 저도 사실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주목하신다는 얘기는 조금 투자하신 거 우려의 눈길로 아, 투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리어 반대쪽일 수 있는데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고 그리고 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관련된 정부 부처 자문하는 것도 있고 근데 관련된 회의 가보거나 관련 협회 그리고 업계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좋으냐 나쁘냐 좋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나쁘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지역은 주택 중심으로 굉장히 오르고 있고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 내지는 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반면에 지방 그리고 건설 투자가 사실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GDP 측면에서 마이너스 증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나눠본다라고 한다면은 공공보다는 민간 그리고 토목보다는 이런 건축, 주택 쪽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특히 지방 중심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특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리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기관이라던가 큰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리스크를 쪼개서 개인이라던가 굉장히 많은 주체들한테 이렇게 분산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러한 부동산과 관련된 위기를 저희가 가깝게 겪은 적도 있죠. 그 저축은행 사태 때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부동산 관련된 금융 그리고 리츠와 관련된 영향 이런 쪽에 대해서 최근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저희 회사랑은 관계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금리 그리고 뭐 금통위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정책 당국도 시장도 뭐 놓을 수는 없고 뭔가 하기는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는 그거 하고 지금 거기다가 시장은 조금 이렇게 발이 좀 떠 있는 것 같고 그죠? 이게 왜 저 풀장에도 이 발이
바닥에 닿는 가운데 이렇게 이게 하는 거 하고 영 이렇게 안 닿는 가운데 하는 거는 뭔가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어쨌거나 참 2020년 재밌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드라마를 쓰는 분이 캐릭터가 아주 독특하고 그분 자체가 진짜 계좌 까봤으면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 시장 모멘텀을 만드는데 탁월하고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정도까지 한번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또 이렇게 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뭐 아직 돈 많으니까 걱정 없어요라고 했으나 마지막 부분에서 또 이렇게 우리 출연하신 전문가분들께서 조금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을 또 언급해 주신 것 한번 같이 새겨 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 분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 박사님 거의 잡으로 치면 몇몇 가지 있어요. 어디 뭐 잡으면 너무 많으시죠? 많으시죠? 어떨 때는 아 근데 가면은